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제14대 선조편입니다. 선조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작가님은 박영규가 되겠습니다. 선조실록 난세의 영웅들. 임진왜란은 조선사회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반면에 수많은 영웅들을 배출하여 민간에 자긍심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권율 등의 용장들과 각제우, 휴정 등 수많은 의병장들의 활약은 전쟁으로 인해 도탄에 빠져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민간 영웅으로 남았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순신과 각제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세에 꼽힌 이순신, 1545년에서 1598년까지 사셨습니다. 이순신은 이정의 네 아들 중 셋째이며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계는 고려 때 중랑장을 지낸 이돈수로부터 내려오는 문반 가문으로 이순신은 그의 12대 손이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백록은 조광조 등의 소장파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다가 기묘 사화 때 참화를 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 이정도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던 만큼 이순신이 태어날 즈음 가세는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순신 형제들은 돌림자, 신자 앞에 모두 사망 오제 중에서 복희씨, 요, 순, 우임금을 순서대로 따서 붙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희신, 이요신, 이순신, 이우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순신은 문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28살이 되던 1592년 무인 선발 시험인 훈련원 별과에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낙마하여 시험에 떨어졌고 4년 뒤인 1576년 식년 묵과의 병가로 급제하여 곤지훈련원 병사로 처음 관직에 나갔습니다. 이어 한경도의 동구비 보관관, 이듬해 발포 수군만호, 1583년에 고는 보건관, 훈련원 창군을 역임하고 1586년 사복시 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조선포만호가 되었지만은 앞날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만호로 있던 그에게 중앙에서 국방 강화를 위해서 군사를 더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는 적은 군사로 외야인들의 침입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군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그는 조정의 문책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삭직되어 백의 종관하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전라도 관철사 이광에게 발탁되어 전라도의 조방장, 선정관 등을 거쳐 1589년에 정읍 현감이 되었으며 그때 유성료의 추천에 의해 고사리 첨사로 승진하였습니다. 이어 절충 장군으로 만포 첨사, 진도 군수 등을 지내고 만 7살이 되던 1591년에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라자수사로 부임하자 곧 왜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전선을 제조하고 군비를 확충하는 한편 군량 확보를 위해 해도에 둔전을 설치할 것을 조정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은 이틀 뒤에야 경상 우수사 원군의 급보로 전란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때 이미 경상 자수사 박홍, 우수사 원균 등은 왜군에게 제해권을 내준 상태였습니다. 전란 소식을 접한 이순신은 일단 임전태세를 갖춘 뒤 전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친 작전 회의를 끝낸 다음 5월 4일 새벽 처음으로 85척의 선단을 이끌고 출전하였습니다. 이때 한산도에서 원군의 선단을 만났는데 그가 이끄는 병력은 전선 3척과 협선 2척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그와 연합 함대를 조성하고 5월 7일 옥포에서 왜군과 맞싸웠습니다.
이 싸움에서 적함 26척을 격파한 이순신 선단은 다음날 고성의 적진포에서 다시 적선 13척을 괴멸시켰습니다. 그 후 왜군 주력 함대가 서쪽으로 나아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라 우수사 이역기와 연합 함대를 조성하려 했으나 경상 우수사 옹균으로부터 왜선 10여 척이 사천에 진출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육지에 있는 그들을 바다로 유인하여 거북선을 처음으로 진출시킨 가운데 왜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이순신은 이 사천 싸움에서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당포에서 왜선 20척, 이역기와 함께한 당항포에서 20척, 가덕도 부근에서 60여 척을 괴멸시키고 드디어 왜군의 본거지인 부산포를 공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라도 좌우수사 연합선단은 170여 척이 부산포에 도착한 것은 9월 1일이었습니다. 전날 밤을 새우며 작전을 짠 조선 함대가 그날 새벽을 모른대를 지나 다대포를 바라보며 전령도에 이르렀을 때 부산포에는 적함 약 500여 척이 정박 중이었습니다. 조선 함대는 그들을 급습했습니다. 이 해전에서 왜군은 약 100여 척의 전함이 격파된 채 육지로 도주하였으며 조선 병력은 30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왜군의 피해에 비하면 경미한 것이었지만 그 또한 벌어진 전투에 비해 제법 큰 피해를 입은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순신은 1593년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 한산도에 본령을 설치했습니다. 그 후 명나라의 수군과 합세하여 왜군을 수차례 괴멸하여 그들의 서해안 진출을 완전히 봉쇄하였습니다. 1594년부터 3년 동안 명과 일본의 강화 회담이 진행되면서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순신은 이 기관을 이용하여 군사훈련, 군비 확충, 피난민 상업보장, 산업 장려 등에 주력하며 일본군의 재침에 대비했습니다. 1597년 명일간에 진행되었던 강화 회담이 결렬되자 일본군은 다시 재침을 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순신은 원군의 상수와 서인 세력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성룡, 이원익 등은 상소를 올려 그의 취재를 반대했으나 손조는 이를 묵살하고 이순신을 삭직시켜 백의종군하게 하였습니다. 이순신이 백의종군하게 되자 삼도 수군 통제사는 원군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전술에 뛰어나지 못했던 원군은 이순신이 애써 키워놓은 수군과 함대를 모두 잃고 자신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이 통제사로 재임명되었을 때 조선 수군의 병력은 120여 명의 함대 12척이 고작이었습니다. 이 병력과 함대로 이순신은 명량 해협에서 적함 133척을 맞아 싸웠으며 이 싸움에서 적함 31척이 반손되었으나 아군의 병사 몇 명이 부상을 당하는 데 그쳤습니다. 명량 해전으로 제해권을 되찾은 이순신은 보화도, 고금도 등을 본거지로 삼고 백성들을 모집하여 군량비를 위한 둔전을 경작시켰습니다. 이순신이 병력으로 돌아오자 다시 조선 수군의 주위에는 장병들이 모여들고 난민들도 줄을 이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군진의 위험은 한산도 시절의 10배를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단시일에 제해권을 되찾고 수군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순신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598년 11월 테러를 찾고 있던 왜군은 드디어 500척의 함대를 이끌고 노량으로 밀려왔습니다. 이 해전에서 적은 불과 50여 척만이 겨우 테러를 열고 탈출할 정도로 대피하지만 이순신은 왜군의 유탄에 맞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 이순신의 나이 54살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순신과 원군에 대한 평가를 놓고 정례와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순신의 인물 됨됨이를 의심하고 원군을 정의로운 사람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순신의 공적을 강조하다 보니 원군을 상대적으로 비하시킨 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이순신의 인격과 공적을 한꺼번에 갈아뭉갤 만큼 대단한 발견은 못된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원군과 이순신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평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두 사람의 그릇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용병술과 처세에서 이순신은 원군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원군이 이순신을 모함하여 상소하기를 자신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순신이 도와주지 않아 적을 괴멸시킬 기회를 놓쳤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순신이 원군에게 응원군을 보내주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원군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균은 자신의 군사를 너무 함부로 전장에 내보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해 많은 부하를 죽이는 결과를 낳곤 했습니다. 이순신은 그런 원균에게 자신의 부하를 내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순신을 비판하는 또 다른 목소리는 그가 왕의 명령조차 거부하는 오만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지적입니다. 당시 조선사회의 선비관으로 보면 왕이 내린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대의와 도리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왕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비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왕 개인이 아니라 바로 나라 전체를 떠받치는 것이 백성이고 왕은 이에 대한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이 바로 이 같은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순신은 오만하여 왕의 명령조차 듣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 사회의 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지적인 것입니다. 붉은 옷의 전설 곽재우 1552년에서 1617년까지 살아있었습니다. 곽재우는 의령 출신으로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곽월의 아들이고 조식의 외손자입니다. 1585년 34살의 나이로 별시의 정시 2등으로 뽑혔으나 지은 글이 왕의 뜻에 거슬려서 합격이 무효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뒤 벌식기를 포기하고 난강과 낙동강의 합류 지점인 돈지에 강사를 짓고 평생을 응가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문 지 3년 만에 임진왜란이 터져 광군이 대패하자 그는 의병을 일으켜 광군을 대신해서 싸웁니다. 그는 의병활동 초기에 의령의 정암진과 세간리에 지휘본부를 두고 의령을 고수하는 한편 이웃 고을인 현풍, 창녕, 영산, 진주까지 작전 지역으로 삼고 활약했으며 스스로를 청강 홍의 장군이라고 하여 적군과 아군의 장졸에게 위험을 보였습니다. 연전 영승을 거둔 끝에 처음에는 수십 명에 불과하던 휘하 의병이 나중에 2,000명에 육박하기도 했으며 그 병력으로 왜군이 전라도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정암진에서 완전히 차단하여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배후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 공으로 1592년 7월에 유곡 찰방을 시작으로 바로 형종 정량에 오르고 10월에 절충 장군, 이듬해 12월에 송주 목사에 임명되어 상가의 악견, 산성 등 성지 수축에 열중하다가 1595년 전란이 소강 상태에 돌입하고 강화와 회담이 진행되자 벼슬을 내놓고 현풍 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597년 경상 자도 방어사로 나가 현풍에 성문 산성을 신축하였으며 정류재란이 일어나자 창녕의 화항 산성으로 옮겨 성을 수비하였습니다. 그해 8월 계모 허씨가 사망하자 성을 나와 장의를 마친 뒤 벼슬을 내놓고 울진으로 갔습니다. 1599년 당시 다시 경상 우도 방어사에 임명되었으나 상중임을 이유로 나가지 않았고 그해 9월 경상 자도 병마 절도사에 제수되어 한 달 뒤인 10월에 부임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병을 이유로 벼슬을 내놓고 기양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부의 탄핵을 받아 영암으로 기양 갔다가 2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후 현풍 비슬산에 들어가 곡식을 금하고 솔잎으로 끼니를 이어가다가 영상현 남쪽 상암진에 망우정을 짓고 여성을 보낼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조정의 불허를 받고 1604년 찰리사가
임명되었고 이어 선산부사로 임명되었으나 사직하였습니다. 또다시 안동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나가지 않았고 그 뒤 동지 중추부사 한성부윤을 거쳐 1608년 경상 자도 병마절도사 3도 수군 통제사 등에 제수되었으나 그 역시 거절했습니다. 1610년 광해군의 간청으로 한양에 올라와 5위 도총부의 부총관에 제수되어 이어 한성부자윤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자 바로 한경도 관찰사에 제수되었습니다. 그 뒤 1612년 전라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았으며 이듬해 영창대군을 신고하는 상소문을 올리고 낙향하였습니다. 1616년 창암 강사에 장례원 판결사를 제수받았으나 역시 나가지 않았고 이듬해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의 바탕을 이룬 것은 민족적 저항의식이었고 이를 촉발시킨 사람들은 의병장들이었습니다. 의병장은 전직 관원이나 무만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무인은 다수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활약했던 대표적인 의병장을 지역별로 보면 경상도엔 각재우와 정인홍, 호남에는 김천일, 고경명, 충청도에는 조헌과 승려 영규, 황해도 이정암, 평안도 승려 휴정, 한경도 정무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조시대의 석학들입니다. 위대한 인본주의 율곡이입니다. 1536년에서 1584년까지 사셨습니다. 이인은 이원수와 심사위 등의 셋째 아들로 1536년 강릉에서 태어났으며 자는 숙헌, 후는 율곡, 석담, 우제 등으로 불리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날 밤 어머니 신씨는 흥룡이 바다에서 집으로 날아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하여 아명을 현룡이라고 하였으며 태어난 곳을 몽룡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신등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말보다 그를 먼저 깨우쳐 8살 때 이미 율곡촌 화석정에 올라 시를 지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가 하면은 13살 때 진사시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16살 때 어머니 신씨가 죽자 파주 두문리 자운산에 장례를 지내고 3년간 심요한 후에 19살에 성운을 만나 학문을 논하였으며 이에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에 몰입하다가 이듬해 하산하여 다시 유학에 정진했습니다. 22살 때 선주 목사 노경린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23살이 되던 봄에 예안의 도산으로 이황을 방문하였고 그해 겨울에 별시에서 선도책을 지어 장원으로 급제하였습니다. 26살 때 아버지 이원수가 죽자 3년간 심요한 후 29살 때 처음으로 관직에 나가 호주 자량에 임명되고 이어 예조, 이조 자량 등을 역임했으며 33살 때 천추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이해 부교리로 춘추 기상관을 견임하여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이듬해 동호문답을 지어 올렸습니다. 37살에 이국리에서 성원과 이희, 사단 칠정, 인심도심 등을 논하였고 39살 때 오부승기에 올라 많은 봉사를 지었으며 40살 때 성학 지별을 제진하였습니다. 42살 때 경몽여교를 지었고 45살에 기자실기를 편찬하였습니다. 47살에 이조판서가 임명되었고 이해의 선조의 명으로 인심도심서를 지었으며 김시십전 학교 모범 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심호육조를 개진하고 10만 양병설을 추청하였으며 1584년 49살의 일기로 서울 대사동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무덤은 경기도 파주시 자운산 선정에 있으며 파주의 자운선원, 강릉의 송담선원, 풍덕의 구암선원, 황주의 백록동선원 등 20여 개의 서원에 배향되었습니다. 그가 성장하여 정계에 진출할 때는 유원영의 외척 정치가 종식되고 선조가 등극한 이후 이른바 붕당 정치시대가 도래하여 사림이 조선사회의 중심으로 자리잡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구속과 배풍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1575년부터 사림이 동서로 분당되어 선비사회와 정쟁에 휘말리게 되어
이 역시 그 정쟁의 한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동서로 분당된 사르미 동인 측이 이왕과 조식의 학문을 추종하는 무리였다면 서인 측은 이이와 그의 친후 성원의 학문을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이는 정쟁을 중재하고 조정을 평화적 분위기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중재 노력으로 그가 살아있을 동안 일시적이나마 동서인들의 정쟁은 휴전 상태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학문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태계와 같은 이손기후의 이론도 아니었고 석양도처럼 철저한 기일원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두 이론의 중용을 취하면서 이기일원론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태계가 서구의 플라톤에 비교될 것 같으면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비교될 수 있었습니다. 즉, 태계가 플라톤처럼 물질 기와 이데아 이를 분리하여 이데아의 우위를 두고 물질을 아래에 두었다면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취했던 것과 같이 물질과 이데아를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형태로 파악하고 사물의 현상을 중심으로 그 본질인 이데아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그의 학문적 가치관은 실생활에서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중용 정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명분과 이익에 대해서 논하기를 이들의 관계에 우위가 없으며 먼저 중용의 태도를 취하면 명분과 이익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진실로 국가를 편안하게 하고 민중에게 이로우며 다 행할 수 있는 일이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민중을 보호하지 못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결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인간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면 곧 명분과 이익을 다 취할 수 있는 것이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현실과 이상의 계리로부터 양자의 조화와 발전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 같은 인본 중심의 사상은 조선 중기 이후 근대 역사의 전개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실학의 핵심적인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불멸의 시인 송광정철 1536년에서 1593년까지 사셨습니다. 이유와 동갑내기인 정철은 동년부 판관을 지낸 정유침의 아들입니다. 그의 큰 누이는 인종의 기인이었으며 둘째 누이는 올산대군의 손자이며 개성군 송정의 셋째 아들의 양자인 계린군 유의 부인이었기에 그는 어릴 때부터 군중을 자주 출입하여 명종, 경원, 대궁과 보수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0살 되던 해인 1545년 을사사화에 계린군이 관계되자 그의 맏형은 장영을 받은 후 유배 도중에 죽었으며 그의 아버지를 따라 관북, 정평, 연일 등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551년 아버지가 기양사리에 풀려나자 조부의 산소가 있던 전라도 담양의 창평 당지산 자략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이몽룡에게 시를 배우고 김인후, 송순, 기대승 등과 당대 최고 학자들에게 학문을 익혔으며 이희, 성원, 송익필 같은 또래의 유생들과 친교를 맺었습니다. 17살에 성산지방의 부여였던 유가항과 딸과 결혼하여 사람 2열을 낳았습니다. 또 26살에 진사시에 1등으로 합격하였고 이듬해 별시문과의 장원으로 등재하였습니다. 그가 별시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자 어린 시절 함께 놀았던 명종이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성대한 축하연을 베풀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젖뱃은 사원부 지평이었는데 그가 이때 처음으로 다룬 일은 국왕의 사촌동생이 저지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명종은 정철을 따로 불러 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부탁하였지만 그는 왕의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이 일에 화가 난 명종은 그를 지방으로 자천시켰습니다. 그 후 지방의 관직을 떠돌던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다시 중앙으로 올라왔으며 31살에 이르러 정활, 직강, 헌납을 거쳐 지평이 되었다가 한경도 암행어사를 지낸 뒤 32살에 이율곡과 함께 묻 유생들이 선망하던 독서당에서 사가독서 유능한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
하였습니다. 이어 수찬 좌랑 종사관, 교리, 전라도, 암행어사 등을 연임한 후 40세가 되던 1575년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하였습니다. 그가 벼슬을 내려놓은 것은 자신의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강직한 성격은 가는 곳마다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은 곧 단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서인이었던 그는 동인의 영수 김효원을 맹렬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이로부터 조정의 혼란을 시키는 정쟁을 일삼지 말라는 충고를 받고 실망하여 낙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철은 고향에 묻혀 지낼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부름을 몇 번 거절하다가 1578년 다시 관직에 복귀하였습니다. 동서의 전쟁이 날로 악화되어오는 가운데 그는 사간 집의 직제학을 거쳐 승지에 올랐으나 진도군수 이수의 뇌물 사건으로 동인의 탄핵을 받아 다시 낙향해야 했습니다. 1580년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되자 흔쾌히 수락했고 이때 관동 별것과 훈민가 16수를 지어 시조와 가사문학의 대가적 기질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뒤 전라도 관찰사, 도승지, 예조 참판, 한경도 관찰사 등을 지내다가 48살 때인 1583년 예조 판소로 승진했고 이듬해 대사나원이 되었으나 동인의 탄핵을 받아 사직하고 4년 동안 향촌에서 응거했습니다. 이 응거 기간 동안 그는 삼위인곡, 송미인곡, 성산별곡 등의 한문과 한글로 된 가사와 수많은 시조와 한시를 창작하여 한국 문화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한편 54살 때 정열인 모반 사건으로 동인이 실각하자 우의종으로 발탁되어 동인을 취재하고 이듬해 자의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를 포함한 서인의 직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6살 때 이산해에 계략에 빠져 혼자서 광해 군의 세자 책봉을 건의하다가 신성군을 염두에 두고 있던 손조의 노여움을 사서 유배되었습니다. 이때 손조는 정철을 향해 대신으로서 주적에 빠졌으니 나라 일을 그를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여 그를 파직시켜 유배에 보냈습니다. 손조의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정철은 주색을 즐겼던 모양입니다. 한때 이도 그에게 제발 술을 끊도록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버릇을 없애라고 충고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어쩌면 그 치기를 바탕으로 빼어난 산문과 절편의 시들을 뽑아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유배된 그는 진주와 강계 등으로 입에되었다가 57살인 때 임진왜란이 반발하자 불려나서 평양에서 왕을 맞이하여 의주까지 호종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채찰사를 지내고 다음 해 상은사로 명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동인의 모함으로 다시 사직하고 강화의 송전촌에 우거하다가 1593년 58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별시에 급제하여 중앙 관료로 진출했지만 사실 그는 정치꾼이 머무는 중앙 관직에 어울리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중앙 관료들처럼 치밀한 성격도 되지 못했고 자신의 속내를 숨길 줄 아는 오명한 기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질이 불같고 술을 즐겼으며 말을 함부로 내뱉어 정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앙 관직에 머물 때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며 격렬한 논쟁을 일삼는 파당적인 인물로 낙인에 찍히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 관리로 나갔을 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는 지방 수령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으며 뛰어난 관리적 기질을 발휘하곤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에서는 타인과 경륜을 벌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각 지방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받삼아 그 속에서 술을 마시고 한량들과 함께 시를 읊는 등 뛰어난 시인적 자질을 마음대로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의 문학을 비꼬아 기양 문학 또는 자천 문학이라고 하지만 사실 당시의 관리들은 유배지나 은거지에서 학문적 업적을 쌓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완과 이인은 물론이고 후대의 정약용이나 박세당 등의 실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조선시대 유배지는 바로 학문과 문학의
산실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실록 편찬경위. 선조실록은 총 221권 116책으로 구성되었으며 1567년 7월부터 1508년 2월까지 선조 제위 40년 7개월간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조실록은 편찬 작업은 1609년 7월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처음에는 이양복이 총재관을 맡았으나 뒤에 북인 기자헌이 이를 대신하였습니다. 편찬에 참여한 사람은 총 222인으로 역대 실록 편찬 작업에 투입했던 인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실록 전체 221권 중에 선조 25년 3월까지 기사가 26권인데 이에 비해 임진왜란 이후의 16년간의 기사가 195권이나 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난 이전에 기사가 적은 것은 전난으로 인해 춘추관, 승정원 일기 등이 소실되고 각종 기록이 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란 전의 기사에는 기사가 전혀 기록되지 않은 달도 많습니다. 임난 이후의 기사는 양은 방대하나 지나치게 조잡한 내용까지 다루고 있어 전의 거에 비해 다소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강해군 당시 집권당인 북인들에 대해서는 칭찬이 과도하고 다른 당의 인물에 대해서는 혹평을 가해 사서로서의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후에 서인들이 집권하고 나서 실록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돼 결국 선조 수정 실록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선조 시대의 세계 약사는 조선 선조 시대의 동아시아는 대대적인 변혁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명이 서서히 몰락하고 여전히 누르하치가 세력을 팽창하고 있었고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장악하여 소금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이 시기 유럽에서는 영국의 힘이 강성해져 해상권을 장악했으며 동인도 해사를 설립해 인도에 대한 침탈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의 식민지화를 가속화해 대대적인 농장 건설에 착수합니다. 이 시기는 문학적으로 보면 세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당시 유럽에는 극문학이 고조되어 있었고 한편에서는 소설 장르가 점차 싹을 틔우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제14대 선조 편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